삼부 국가라는 이름의 감시자 1961년 5월. 총성이 울리지 않았던 쿠데타는 단 한 사람의 이름만 남겼다. 박정희. 그는 처음엔 권좌에 오르지 않았다. 장도연기 앞에 있었고 군복을 입은 채 부위원장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아니,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실제 명령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2달 뒤 장도영은 사임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보도문 뒤엔 철저히 설계된 내부 균열이 있었다. 그 틈을 타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된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연설은 짧았고 표정은 단정했으며 국민 앞에선 항상 잠시 맞는 임시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과 달리 그는 조용히 통치의 구조를 짜고 있었다. 1962년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정당성 확보에 나선다. 국민투표,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 단순한 문장이 던져졌고 대중은 환호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스템은 점점 그 사람만 바라보게 설계되고 있었다. 그는 정치인을 믿지 않았다. 정당은 부패했고 의원은 시끄러웠으며 국회는 비효율적이라 여겼다. 그래서 그는 정부는 말 대신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고 말했고 군 출신 인사들로 모든 실무 부처를 채우기 시작했다. 건설부, 교통부, 재신부, 재무부, 장관, 차관, 실국장까지 국방대 졸업자, 정보장교, 전직 군 간부들이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박정희에게 그것은 지시가 내려가고 결과가 올라오는 구조였다. 그는 국민이 뭘 원하는지보다 국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먼저 말했고 그걸 위해 속도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모든 문서엔 기한이 있었고 보고서는 숫자로 가득 찼고 실패한 정책은 보고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3장의 서류만 올라왔다. 하나는 현재 상황 보고, 하나는 조치 요청, 하나는 지시서였다. 그는 법률보다 지시를 신뢰했다. 사람보다 체계를 움직이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그 체계는 어느 순간부터 국민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체제는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이제 대통령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조차 그의 지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권력은 조용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이름에 반응하게 되었다. 1961년 6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새로운 조직 하나를 창설한다. 중앙정보부, 줄여서 중정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처음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기구로 출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단순한 정보기관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정보기관이 국가의 눈이자 귀이자 칼이 되기를 바랐다. 박정희는 말한다. 정보는 늦으면 의미가 없다. 정보는 누가 먼저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에 달렸다. 그의 명령은 단순했다. 모든 동향을 파악하라. 정치인, 기업인, 교수, 기자, 학생, 종교인까지. 중정은 단기간에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모든 언론센, 배속 중정 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기자의 책상 위 전화기에는 가끔 짧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 기사 내일제서 빼주시죠. 익숙한 말투였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지만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문은 검열되었고 방송은 사전 녹화 후 승인제였으며 출판물은
출고 전 중정의 검토를 거쳤다. 1962년 이후 언론은 국가가 허락한 것만 보도하게 되었다. 중정은 국민에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그들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학생이 시를 쓰면 그 시를 친구에게 읽어주는 것조차 꺼려졌고, 거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봤다. 두려움은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국가는 시민을 믿지 않았고 시민은 국가를 조심했다. 박정희는 중정을 통해 불만을 미리 알아차렸고 반대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눌렀다. 그는 폭동은 발생 전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눈과 귀, 그게 바로 중앙정보부였다. 중정의 보고서는 매일 새벽 6시에 박정희의 책상 위에 도착했다. A4 용지 5장. 그 안에는 전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하지 않은 일들까지 담겨 있었다. 누가 모임을 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누가 요즘 이상하게 조용한지. 그는 그걸 다 읽었다. 읽고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할 땐 조용히 움직였다. 이제 국가란 행정체계가 아니라 의심과 감시의 논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감시기계가 되기 시작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언했다. 헌법은 정지됐고 국회는 해산됐으며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아닌 스스로를 통해 권력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긴급조치 제1호가 발효된다.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는 사전 허가 없이 금지한다. 문장은 짧았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모든 반대, 모든 질문, 모든 대화의 금지였다. 1974년 긴급조치 제4호. 내용은 이랬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자, 유신헌법, 반대 내용의 문건, 배포자, 반유신 집회, 시위, 발언, 문장, 사전 재판 없이 구속 가능.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상진은 교내 게시판에 유신 비판 시를 붙였다. 다음 날 중정 요원 2명이 그를 데려갔다. 그는 2주 뒤 돌아왔지만 다리가 부러진 채였다. 그의 가족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말이 없었다. 동아일보는 1974년 12월 박정희 체제를 비판한 칼럼을 연재했다. 곧바로 광고주들이 전화 받았다. 이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은 국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이후 동아일보 광고 사태가 벌어졌다. 지면은 텅 비었고 기자들은 해직되었다. 그 시절 대한민국엔 통금 시간이 있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거리에서 사람을 볼 수 없었다. 버스도 택시도 방송도 멈췄다. 누구든 그 시간에 걸리면 불순분자로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한다. 라디오에서 정숙하십시오가 나오면 그때부터 모든 생각도 멈춰야 했다. 모든 사람은 침묵을 택했다. 웃음은 작게, 대화는 조심스럽게, 눈빛조차 경계해야 했다. 국민은 보호받지 않았다. 대신 관리당했다.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는 잠시 강력해져야 한다. 국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 국민이 준비될 날은 정말 올 수 있었을까?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었다. 고속도로가 뚫렸고 수출이 늘었으며 도시는 점점 화려해졌다. 그러나 그 도시 속 사람들의 얼굴은 조용했고 경직돼 있었고 말이 없었다. 그 시절 학교에선 국기에 대한 맹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일렬로 서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누가 박제서 늦거나 말이 흐트러지면 선생님은 다시라고 말했다. 교실에는 학생부 중정 연락관이 있었다. 교사 중 일부는 학생의 발언, 태도, 가정 형편까지 기록해 보고했다. 한 학생이 미술 시간에 태극기보다 무지개가 더 예쁘다고 말했다. 그날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왔다. 국가관이 결여된 발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상검토회의라는 이름으로 각 부서 직원들의 정치 성향, 술자리 발언까지 공유됐다. 노조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만 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선 중립이란 말이 곧 침묵을 뜻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감시망이었다. TV 뉴스를 보며 누군가 박정희를 비판하려다 멈췄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부모는 그렇게 말했고 아이들은 왜인지 몰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국가는 이상적인 국민상을 만들어냈다. 정시에 출근하고 조용히 퇴근하는 직장인 정치 이야기보단 경제 뉴스에 집중하는 가장 국가에 감사하고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학생 시위에는 나서지 않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주부, 이런 사람이 건전한 국민, 모범 국민이었다. 하지만 묻자. 그건 정말 국민이 원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국가가 원한 국민의 모습이었을까? 그 시절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다. 침묵은 생존이었다. 1979년 대한민국은 압도적인 침묵의 나라가 되어 있었다. 텔레비전은 매일 대통령의 연설을 내보냈고 신문 일면에는 수출 달성 기사와 경제 성장 수치가 반복됐다. 학생들은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고 직장인은 출근 도장을 찍고 조용히 퇴근했다. 밤 12시 시계 종소리와 함께 통금이 시작되면 모두가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잠들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이었고 국가란 그의 계획이었으며 충성은 곧 복종이 되었다.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라는 말로 모든 성과를 덮었다. 노동자의 죽음은 산업화의 대가였고 언론의 침묵은 국민 통합이었으며 반대자의 구금은 질서 유지였다. 그리고 국민은 묵묵히 따라야 했다. 이 체제는 정적 없이 유지되는 체제였다. 하지만 균열은 안에서 시작됐다. 1979년 10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는 박정희의 충신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체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은 곧 총성으로 이어졌다.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한 발의 총성이 18년 동안 이어진 통제의 나라를 산산이 부셔버렸다. 그 순간 국가는 무너졌다기보다 얼어붙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했다. 누가 다음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지시를 내릴 것인가? 누가 국민을 다시 침묵시키고 누가 다시 질서를 만들 것인가? 답은 없었다. 박정희라는 이름이 빠진 국가에는 명령도 방향도 정체성도 없었다. 기억하자. 그 체제는 법이 아니라 인물로 유지됐다. 그 권력은 제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유지됐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국민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국가가 만들어내고 주입하고 관리한 감정이었다. 박정희는 떠났지만 그가 만든 구조는 남았다. 침묵하는 국민, 조용한 언론, 두려운 개인, 그리고 복종을 안정이라 부르던 시절. 그건 끝났을까? 다음 이야기, 사부 유신의 유산, 그리고 광주의 서막 박정희가 떠난 뒤 그의 권력을 계승한 자들이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그리고 계엄령.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곧 분노가 되었고 그 분노는 결국 1980년 5월 광주의 이름으로 터져나오게 된다.